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후한마을 대혼란과 황건적의 봉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황건적 장각의 태평도가 순식간에 수십만 신도를 모으며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죠. 오늘은 그 혼란 속에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의형제가 탄생하는 장면을 다룹니다. 바로 도원결의입니다. 신분도 나이도 출신도 다른 세 사람이 어떻게 만나 한나란 씨에 죽겠다는 맹세를 나눴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첫 전투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동양 의리 문화의 상징이 된 이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기 184년 봄, 황건적의 봉기 소식이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각지에서 황색 두건을 두른 반란군이 관군을 격파하고 성을 점령했다는 급보가 연이어 들려왔죠. 낙양의 조정은 급히 의병 모집령을 발표했습니다. 천하의 호걸들에게 의병을 일으켜 역적을 토벌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탁군의 작은 마을 루상촌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8살의 유비는 마을 입구 게시판에 붙은 모집령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한나라 황실의 후예이긴 했지만 집안이 몰락해 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살고 있었죠. 생계를 위해 집신을 삼아 팔며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유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어려서부터 큰 뜻을 품고 살았습니다. 어릴 적 집 동쪽에 있던 큰 뽕나무를 보며 저것이 황제의 수레 덮개 같다고 말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유비는 노식이라는 학자 밑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식은 유명한 유학자로 공손찬이라는 뛰어난 제자도 있었죠. 유비는 학문보다는 개와 말을 좋아하고 음악과 좋은 옷을 즐겼습니다. 말수가 적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진심 어린 태도로 많은 이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유비는 모집령을 읽으며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이 몸을 바쳐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한다. 하지만 군사를 일으키려면 돈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집신 장수인 그에게 그런 여력이 있을 리 없었죠. 고민에 잠긴 유비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유비는 다시 마을로 나왔습니다. 혹시 뜻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였습니다. 그는 시장 근처를 거닐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황건적을 두려워하며 피난 갈 곳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황건적에 가담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죠.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누가 목숨을 걸고 싸우려 하겠는가? 유비는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어찌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유비는 그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황급히 걸어갔습니다. 시장 한복판에 키가 훤칠하고 수염이 장엄하게 길게 늘어진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대추처럼 붉었고 눈은 봉황의 눈처럼 빛났습니다. 입술은 붉은 주사 같았고 목소리는 우렁차게 울려 퍼졌지요. 사내는 계속 말했습니다. 황건적 놈들이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를 어지럽히는데 조정에서는 의병을 모집한다 하지 않는가. 대장부라면 마땅히 나서야 할 때다. 그의 말에는 의기와 정의감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기세에 눌려 감히 말을 못했죠. 유비는 그 사내에게 다가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장안의 말씀이 옳습니다. 실례지만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사내는 유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는 관우, 자는 운장이라 하오. 하동군 해량현 사람이지. 그대는 누구시오? 유비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유비, 자는 현덕이라 하며 탁군 사람입니다. 한나라 중산정왕의 후손이지요. 관우의 눈빛이 약간 변했습니다. 황실의 종친이시라니. 그런데 어찌 이런 곳에 계십니까? 유비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안이 몰락하여
지금은 집신을 삼아 팔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한 지금 의병을 일으켜 황건적을 토벌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관우는 유비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관우 형은 어찌 이곳에 오셨습니까? 유비가 물었습니다. 관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실은 고향에서 악덕지주가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보다 못해 그를 죽이고 도망쳐 나왔소. 벌써 5년째 떠돌아다니며 황건적을 토벌할 기회를 찾고 있었소. 여러분, 관우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후한 말은 지방 호족들의 횡포가 극심했습니다. 관우는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었고 백성을 괴롭히는 악인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는 법을 어겼지만 그의 행동은 불의에 맞선 정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유비는 관우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관우 형께서 그런 의협심을 가지셨다니 제가 평소 흠모하던 대장부의 모습입니다. 저도 의병을 일으키고 싶지만 재력이 없어 고민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의기투합했습니다. 관우가 말했습니다. 현덕 형의 말씀을 듣고 보니 형은 진정대의를 품은 분이시오. 나 관우, 형과 함께 큰일을 도모하고 싶소.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관우 형을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함께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큰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천하의 대세, 황건적의 반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깊이 논의했죠. 유비는 관우의 식견에 감탄했고 관우는 유비의 인품에 감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마음이 통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오르자 관우가 말했습니다. 현덕 형 의병을 일으키려면 병사들을 모으고 무기를 마련해야 하오. 그런데 우리 둘만으로는 재력이 부족하지 않겠소? 유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고민입니다. 뜻은 이때 힘이 없으니. 바로 그때 술집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인장, 술 한 동이 내오시오. 내일 의병에 지원할 것이니 오늘은 실컷 마셔야겠소. 그 목소리는 천둥소리처럼 건물 전체를 울렸습니다. 유비와 관우는 동시에 문 쪽을 돌아보았죠. 문이 벌컥 열리며 건장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키는 팔척이나 되어 보였고 표범 같은 머리에 호랑이 같은 수염, 제비 같은 턱에 범 같은 어깨를 가진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눈은 크고 동그랗게 부릅떴으며 목소리는 우레 같았습니다. 그는 거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기세만은 누구도 당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사내는 주막 안을 휙 둘러보더니 유비와 관우가 있는 자리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두 분, 혹시 의병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것 아니오? 나도 한 잔 끼워주시오. 그의 호탕한 태도에 유비는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함께 앉으시죠. 사내가 털썩 앉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장비, 자는 익덕이라 하오. 탁군 사람으로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돼지를 키우며 살고 있어. 아, 술도 좀 팔지. 장비는 솔직하고 거침없는 성격이었습니다. 황건적 놈들이 백성을 괴롭힌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소. 내일 의병에 지원하려고 하오. 유비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저는 유비, 이쪽은 관우 형이십니다. 우리도 의병을 일으키려는 참입니다. 장비는 눈을 크게 뜨며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잘 됐구먼. 우리 셋이 함께하면 되겠소? 그의 단순하고 직설적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죠. 관우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의병을 일으키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대는 어떻게 준비하셨소? 그 장비는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게 집과 밭이 좀 있어. 팔면 제법 목돈이 될 것이오. 그 돈으로 병사를 모으고 무기를 사면 되지 않겠소? 유비와 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내놓겠다는 장비의 호탕함에 감동받은 것이죠. 유비가 말했습니다. 익덕 형의 의협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대의 전 재산을 쏟아붓는 것은. 장비는 손을 저었습니다. 재산이 무슨 소용이오?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집 한 채 반 몇 맞이기가 아깝겠소? 당시 후한말 사회에서 장비처럼 자신의 재산을 흔쾌히 내놓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주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지요. 하지만 장비는 달랐습니다. 그는 재물보다 의리를, 안락보다 대의를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바로 훗날 도원 결의로 이어지는 바탕이 되었죠. 세 사람은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천하의 형세, 황건적의 실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유비의 깊은 식견, 관우의 의협심, 장비의 호탕함이 어우러져 세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전생부터 인연이 있었던 것처럼 마음이 통했지요. 동이틀 무렵 장비가 말했습니다. 두 형님, 우리 그냥 의병 동료로만 남기에는 아깝지 않소? 차라리 의형제를 맺어 생사를 함께하는 것이 어떻겠소? 유비와 관우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셋이 의형제를 맺어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힘쓴다면 반드시 큰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관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우리 세 사람이 의형제가 되어 같은 날 죽고 같은 날 살기로 맹세합시다. 다음 날 장비는 자신의 집 뒤편에 있는 복숭아 정원으로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때는 음력 3월 복숭아꽃이 만개한 계절이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봄바람에 흩날리며 눈처럼 떨어졌습니다. 복숭아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선 정원은 마치 선경처럼 아름다웠죠. 장비가 말했습니다. 이곳은 우리 집안 대대로 가꿔온 복숭아 정원이요. 이런 뜻깊은 의식을 치르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 아니겠소? 유비는 정원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이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의 맹세를 지켜봐 주겠죠. 세 사람은 정원 한가운데에 제단을 마련했습니다. 제단 위에는 향을 피우고 술과 과일을 올렸습니다. 당시 의형제 결의는 매우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조상들에게 맹세를 고하는 신성한 행위였죠. 세 사람은 목욕제계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복숭아 정원을 선택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복숭아 나무는 고대 중국에서 길상과 불로장생을 상징했습니다. 복숭아 정원에서 맹세를 나누는 것은 그들의 우정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의미였죠. 또한 봄날 만개한 복숭아 꽃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의미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세 사람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먼저 나이가 가장 많은 유비가 가운데에, 관우가 오른쪽에, 장비가 왼쪽에 섰습니다. 유비는 28살, 관우는 27살, 장비는 25살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향에 불을 붙이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유비가 엄숙한 목소리로 맹세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그리고 조상들이여, 들으소서. 오늘 우리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은 비록 성은 다르나 의형제를 맺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관우가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위로는 나라에 보답하며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단호했습니다. 하늘을 향한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장비가 마지막을 맺었습니다.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나지는 못했으나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기를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정원을 울렸습니다. 복숭아꽃 잎이 바람에 날려 세 사람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외쳤습니다.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시고 조상들이 감시하소서. 만약 의리를 저버리면 천지신명이 함께 벌하소서. 그들은 3번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에 1번, 땅에 1번, 그리고 서로에게 1번. 향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라 그들의 맹세를 전했습니다. 맹세를 마친 후 세 사람은 제단에 올려둔 술잔을 들었습니다. 유비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형제입니다. 관우 아우, 장비 아우, 이 형이 약속하건대 평생 두 아우를 저버리지 않겠소? 관우가 대답했습니다. 큰형님,
관우는 이 목숨을 바쳐 형님을 섬기겠습니다. 장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큰형님, 둘째 형님, 장비는 비록 무식하지만 이 한 몸 불사르더라도 두 형님을 지키겠습니다. 세 사람은 술잔을 들어 하늘에 뿌린 후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 순간 복숭아 꽃잎이 바람에 날려 소용돌이치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들의 맹세를 받아들이는 것 같았죠. 이렇게 해서 삼국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의형제가 탄생했습니다. 도원결의 이 아름다운 복숭아 정원에서 맺어진 세 영웅의 맹세는 후세에 길이 전해지며 의리와 충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도원결이라는 말은 지금도 깊은 우정과 변치 않는 신의를 의미하는 말로 쓰이고 있죠. 세 사람은 의형제를 맺은 후 곧바로 군사를 일으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비는 약속대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군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 돈으로 말과 무기를 사고 지역의 젊은이들을 모았습니다. 유비의 인덕을 사모하는 이들, 관우의 의협심에 감동한 이들, 장비의 호탕함에 끌린 이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300여 명의 장정이 모였습니다. 비록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한 농민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비는 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다. 비록 작은 출발이지만 언젠가는 큰 일을 이룰 것이다. 군사를 모은 세 형제는 무기를 마련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장비는 지역의 대장간을 찾아가 자신이 직접 무기 제작을 감독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농민이 아니라 뛰어난 대장장이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죠. 쇠를 달구고 두드리는 그의 솜씨는 전문장인 못지않았습니다. 장비는 자신을 위해 특별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장팔사모, 즉 길이가 8자나 되는 뱀 모양의 창이었습니다. 창날은 예리하게 벼려져 있었고 창대는 질긴 목재로 만들어졌죠. 무게가 상당했지만 장비는 가볍게 휘둘렀습니다. 이 창으로 황건적 놈들을 쓸어버리겠다. 그의 호기에 찬 외침이 대장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관우는 더욱 특별한 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대장장이들과 의논하여 청룡 언월도라는 독특한 무기를 설계했습니다. 푸른 용이 새겨진 거대한 초승달 모양의 날을 가진 장병기였죠. 무게만 82근이나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들기도 힘든 무게였지만 관우는 한 손으로 가볍게 휘둘렀습니다. 당시 82근은 약 40kg에 해당했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나게 무거운 무기지요. 하지만 관우의 괴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설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관우는 타고난 힘이 장사였고 이런 무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유비는 쌍검을 선택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무기였죠. 그는 무예보다는 지략과 인덕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타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직접 칼을 휘두를 각오는 되어 있었습니다. 무기뿐만 아니라 갑옷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장비의 재산으로는 300여 명 전원에게 갑옷을 입히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결국 주요 장수들만 철갑을 입고 나머지는 가죽 갑옷이나 두꺼운 천으로 만든 갑옷을 입었습니다. 방패도 나무를 깎아 만들었고 창과 칼도 급히 제작했습니다. 며칠 후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탁군 태수 유원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원은 유비와 같은 한나라 황실의 종친이었습니다. 그는 유비가 의병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지원을 약속했죠. 군량과 말 그리고 일부 무기를 보내주었습니다. 유원의 지원으로 유비군은 더욱 탄탄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유비는 감격하며 유원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종친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황건적을 토벌하여 나라에 보답하겠습니다. 이것이 유비가 훗날 여러 종친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첫 계기였습니다. 군사훈련도 시작되었습니다. 관우와 장비가 직접 나서서 병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대형을 짜는 법, 창과 칼을 다루는 법, 말을 타는 법 등을 가르쳤지요. 농민 출신의 병사들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날이 갈수록 실력이 늘었습니다. 유비는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황건적과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적은 황건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모든 악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병사들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보름 후 드디어 출정의 날이 왔습니다. 300여 명의 병사들이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정렬했습니다.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 세 형제가 말을 타고 앞에 섰습니다. 유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장병들이여, 오늘 우리는 황건적을 토벌하기 위해 출정합니다. 비록 우리는 적지만 우리에게는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는 결코 악을 이기지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함께 싸워 승리합시다. 병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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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우가 청룡 언월도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햇빛이 칼날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장비가 장팔사모를 휘두르며 포효했습니다. 황건적 놈들아, 기다려라. 그의 외침이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원 삼형제의 첫 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비군은 탁군 인근에서 황건적과 처음으로 조우했습니다. 황건적 부장 정원지가 이끄는 5천여 명의 군대였습니다. 정원지는 장각의 부하 중 하나로 잔인하고 교활한 인물이었죠. 그는 이미 여러 마을을 약탈하고 불태웠으며 수많은 백성을 죽이거나 노예로 삼았습니다. 양군이 대치했을 때 정원지는 유비군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것들이 고작 300? 한 입 거리도 안 되는구나.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들을 짓밟아라.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황건적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유비는 침착하게 진영을 갖췄습니다. 당황하지 마라. 대형을 유지하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관우와 장비가 좌우에서 군사를 지휘했습니다. 비록 숫자는 열세였지만 유비군은 잘 훈련되어 있었고 사기가 높았습니다. 정원지가 선봉에 서서 돌진했습니다. 그는 커다란 도끼를 휘두르며 외쳤습니다. 감히 창천이 죽고 황천이 일어날 대업을 막느냐? 황건적의 구호였지요. 유비군의 선봉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정원지의 도끼에 쓰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관우가 말을 몰아나섰습니다. 그의 붉은 얼굴은 더욱 붉게 달아올랐고 청룡 언월도가 번개처럼 휘둘러졌습니다. 역적놈 받아라. 관우의 일격이 정원지의 도끼를 쳐냈습니다.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정원지는 손이 저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너 누구냐? 정원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관우가 위풍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관우, 관운장이다. 오늘 내 목을 베어 백성들의 원한을 갚겠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 같았습니다. 정원지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격돌했습니다. 청룡 언월도와 도끼가 부딪히는 소리가 전장을 울렸습니다. 불과 몇 한 만에 관우의 실력이 압도적임이 드러났습니다. 정원지는 땀을 흘리며 간신히 막아냈지만 관우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열합을 채 넘기지 못해 관우의 칼이 정원지의 목을 날렸습니다. 정원지의 머리가 허공으로 날아갔고 그의 몸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관우는 피 묻은 칼날을 들어 높이 치켜들며 외쳤습니다. 역적의 괴수를 베었다. 황건적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의 부장이 단 11만에 죽었다니. 사기가 꺾인 황건적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장비가 돌격했습니다. 도망가지 마라. 그는 장팔사모를 휘두르며 황건적 무리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장비의 무용은 가히 귀신 같았습니다. 그의 창이 닿는 곳마다 황건적들이 쓰러졌습니다. 부릅뜬 눈과 우렁찬 목소리로 죽어라. 그를 외치며 적진을 휘저었죠. 황건적들은 장비를 보고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다. 라며 도망쳤습니다. 유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쌍검을 휘두르며 병사들을 이끌고 전진했습니다. 앞으로 적을 무찌르라. 그의 지휘 아래 유비군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사기와 기세에서 황건적을 압도했습니다. 황건적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부장을 잃고 관우와 장비의 위력에 겁먹은 그들은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유비군은 승승장구하며 적을 추격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황건적 5,000명 중
절반 이상이 죽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유비는 포로들을 신문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원래 선량한 농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가뭄과 세금에 시달리다 황건적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비는 깊이 생각한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본래 악한 사람들이 아니다. 다만 세상이 어지러워 그릇된 길로 빠졌을 뿐이다. 유비는 포로들을 대부분 풀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어라. 다시는 역적의 무리에 가담하지 마라. 그의 관용에 포로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관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들을 풀어주면 다시 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백성이 아니라 백성을 현혹하는 역적들이요. 선량한 백성을 죽이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요. 첫 전투의 승리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300명으로 5,000명을 격파했다는 이야기, 붉은 얼굴의 장수가 적장을 단 열한 만에 베었다는 소문, 표범 같은 용맹한 장수가 적진을 휘저었다는 전설, 유비, 관우, 장비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탁군 태수 유원은 크게 기뻐하며 유비를 만나러 왔습니다. 종친 아우의 용맹을 듣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소이다. 이제 우리 탁군에도 의지할 곳이 생겼구려. 그는 유비에게 더 많은 군량과 말을 지원했고 병사를 더 모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유비군의 규모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승리 소식을 듣고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속속 모여들었죠. 일주일 만에 500명이 넘었고 보름 후에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황건적에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 정의를 위해 싸우고 싶은 사람들, 유비의 인덕에 감동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관우의 명성은 특히 대단했습니다. 붉은 얼굴의 관장군이라는 별명이 생겼고 그의 청룡 언얼도는 적장의 목을 베는 보검으로 불렸습니다. 황건적들은 관우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했죠. 관운장이 온다 는 외침만으로도 적들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장비 역시 호표 같은 용맹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의 무시무시한 외침과 귀신 같은 창술은 적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장익덕의 창끝은 100명을 찌른다는 말이 생겨났고 황건적들은 장비를 살아있는 염라대왕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세 형제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유비였습니다. 그의 인덕과 관용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죠. 포로를 풀어주고 약탈하지 않으며 백성을 보호하는 유비의 태도는 다른 군벌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유현덕은 진정한 인자한 장군이라는 평가가 퍼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왜 유비는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약탈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전쟁에서는 승리한 군대가 적의 재물을 약탈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달랐습니다. 그는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죠. 이런 정치적 해안이 훗날 유비가 큰 세력을 이루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승리에 취하지 않고 세 형제는 더욱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유비는 병사들에게 군유를 가르쳤습니다.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 우리는 백성을 지키는 군대이지 백성을 해치는 도적이 아니다. 관우는 무예를 가르쳤고 장비는 담력을 길러주었습니다. 며칠 후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황건적의 대군이 탁군으로 몰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원지 같은 말단 부장이 아니라 황건적의 대장 중 하나인 장보가 직접 이끄는 대군이었습니다. 그 수는 무려 5만 명에 달했습니다. 유원태수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장보의 대군이 온다면 우리 탁군은 위험합니다. 어찌해야 하겠소? 많은 장수들이 두려워하며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도망치자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유비가 나섰습니다. 태수님, 도망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황건적은 계속 쫓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싸워야 합니다. 비록 적의 수가 많지만 우리에게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용맹한 장수들이 있습니다. 관우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태수님, 황건적 오만은 많아 보이지만 오합지졸입니다. 제대로 된 전투 한 번이면 무너질 것입니다. 장비도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형님들,
저 장비에게 선봉을 맡겨주십시오. 황건적 놈들의 간담을 서늘케 해주겠습니다. 유언은 세 형제의 기계에 감동했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유비 장군을 선봉장으로 삼겠소. 관우와 장비 두 장군은 좌우익을 맡아주시오. 이렇게 해서 유비군은 황건적 대군과의 결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전투를 앞둔 밤, 세 형제는 다시 복숭아 정원으로 모였습니다. 도원 결의를 맺었던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유비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진정한 시험이 될 것이오. 우리가 이긴다면 우리의 이름은 천하에 알려질 것이오. 관우가 대답했습니다. 형님, 걱정 마십시오. 이관우, 목숨을 걸고 형님을 지키겠습니다. 장비도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제가 황건적 놈들에게 도원 삼형제의 위력을 보여주겠습니다. 세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복숭아 정원에서 맺은 인연이 이제 천하를 향해 첫 발을 내딛는구나. 관우와 장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더 큰 전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건적의 대장 장보와 그의 5만 대군.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새 영웅이 역사의 무대에 진정으로 등장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과연 도원 삼형제는 이 거대한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